유쾌상 개통캐 정치 토크쇼 정치 인싸 소개부터 가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영주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성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윤희석입니다. 네, 장성철입니다. 저는 아나운서 이선영입니다. 광고부터 다녀오겠습니다. 유쾌한 정치 토크쇼 정치 인싸. 네, 여러분은 정치인싸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주에도 명태균 씨 관련 보도가 계속됐습니다. 이준석 의원이 드디어 입을 열었는데 한 방송에서 윤 대통령이 명태균 씨를 명박사라고 불렀다. 김건희 여사는 선생님이라고 호칭했다. 또 자신도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에 그리고 그 이후에도 사적인 자리에서 본 적이 있는데 명태균 씨가 채널이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명태균 전문 얘기하시죠. 명태균 전문. 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명태균 씨가 이 윤석열 당시 전 검찰총장과 이준석 대표 사이를 링크해주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이분이 본격적으로 계속 얘기했던 게 뭐냐면 보수파 진영에서 자신은 여러 유력한 정치인들과 함께 교류도 맺었고 그분들을 도와줬다. 대선판이 벌어지잖아요. 당시에는 정권 교체 가능성이 높다. 그 가장 유력한 후보가 누구냐? 윤석열이다. 이런 생각이 보수파 진영에 넓게 퍼져 있었거든요. 그러면은 나서기 좋아하는 명태균 씨가 양쪽에 적극적으로 제가 이준석 대표랑 친하는데요. 저 윤석열 총장님, 제가 이준석 대표 한번 긴밀하게, 은밀하게 좀 만날 수 있는 자리 마련하겠습니다. 만나시죠. 이랬을 거고 이준석 대표한테는 내가 윤석열 검찰총장하고 친하고 여러 가지 내가 돕고 있는데 한번 만나보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사전에 이준석 대표는 2021년 본인이 당대표 나갔을 때 명태균 씨로부터 도움을 받았고 어느 정도 신뢰관계가 있었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여러 가지 와서 정무적인 판단, 여론조사를 보고를 하니까 신뢰감이 쌓인 거죠. 그래서 저는 이들의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근데 그게 뭐가 문제일까? 근데 명태균 씨가 굉장히 계획적인 사람이에요. 예. 그렇게 따지면.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늘 말하지만 판때기라고 하지만 판을 읽을 줄은 안다. 그건 인정해야 된다. 근데 맥은 못 짚죠. 맥은 내가 짚죠. 그렇죠. 근데 판만 읽는 거고 맥을 짚어야 이런 일이 안 벌어지는 것인데 네. 예를 들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 검찰총장에서 보수의 후보가 된다는 흐름을 읽은 거거든요. 그래서 부지런히 자기 돈 들고 비행기 타고 다니면서 여론조사 통해서 환심을 샀고 그 다음에 신뢰를 얻어서 대통령이 돼서 공천까지 개입하게 된 거예요. 거기 이준석 의원이죠. 지금은 보면 당시에 중진들하고 붙는 뭐 물론 신예였잖아요. 물론 10년 동안 뭐 여러 가지 활동을 했지만 당내에서는 배지 한번 달아보지 않았고 당시 돌이켜 보면 나경원, 주호영 막 디라선 같은 분들이랑 붙었기 때문에 이준석의 네임들은 있었으나 설마 이랬음에도 불구하고 그 판을 읽은 거죠. 그러면서 이준석 당시의 후보 의원 자체가 물론 여론조사에서 뭐 명태균 씨가 무관하게 많이 나왔다 하더라도 명태균 씨는 아니야. 내가 봐서는 이 판은 이준석한테 갈 것 같아. 그렇기 때문에 접근한 거죠. 그리고 결국에 모든 거를 이루고 나서 그 가운데서 이 말하자면 메신저 역할을 하면서 본인의 정치 이득을 가져온 것이다. 그래서 굉장히 계획적이고 맥은 못 짚어도 판은 읽을 줄 아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좀 인정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명태균 씨 관련 뉴스가 많이 나오는데 사실은 자극적이고 미스테리도 있고 그래서 관심을 끌지만 핵심은 명태균 씨가 윤석열 대통령 당시 윤석열 후보 부부와의 친분을 이용해서 뭘 했냐 이거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재명이 아니죠. 이준석 당시 대표와의 만남을 주선할 정도의 자리면 윤석열 후보의 신임을 상당히 받고 있었다. 그렇죠? 어떻게 당시 경향신문이 최근에 경향신문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PNR 조사가 21년 3월부터 7월까지 쭉 있었는데 명태균 씨가 의뢰한 PNR 조사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약 7% 내외로 앞서요. 평균적으로. 당시 갤럽 조사는 3% 내외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좋아했겠죠. 그렇죠? 그래서 명태균 씨와 가까워졌다. 자, 명태균 씨와 윤석열 후보가 가깝다라는 거는 여러 이준석 대표와의 회동 등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증명이 됐고, 그럼 이게 나타나는 건 뭐냐? 윤석열 후보가 명태균 씨를 좋았겠네. 이게 아니라 그 뒤에 22년 5월 9일 날 있었던 뜬금없는 김영선 의원 공천의
배경 설명이 된다는 거죠. 저는 딱 그 의미라고 봐요. 그렇죠. 당시 내가 했어. 대통령님하고 사모님한테 전화해서 또 그렇기 때문에 김영선 의원의 월급을 뚝 띄어서 반을 1원 한 푼 틀리지 않게 나에게 달라라고 했던 근거는 뭐냐? 그만큼 윤석열 후보 부부와 당시에 친했다. 그 친분을 이용해서 공천을 특히 여사를 통해서 행사했다라는 정황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제가 좀 상황을 바꿔 생각해 보면 이를테면 뭐 박성태 실장님하고 장 소장님하고 소개를 시켜주고 싶어요. 그게 그냥 제 100% 선이 둘이 붙으면 너무 방송이 재밌을 것 같고 한번 만나게 해주자 이거. 혹은 이렇게 연결시켜주고 내가 여기서 뭐 하나 빼먹어야지. 요거면 후자라는 말씀이잖아요. 지금 명태균 씨는. 의도는 모르겠지만 결과는 빼먹었죠. 그게 중요하죠. 결과가. 저희는 출연료 20% 달라 그래도 안 드립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양쪽 간에 신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저는 명태균 씨 자체가 좀 실행력이 있는 과대망상이 있는 허풍쟁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실행력 있는 과대망상 있는 허풍쟁이. 네. 근데 보통 과대망상 허풍쟁이들은 그냥 생각만 하고 주위에 말만 하는데 이 사람은 실행력 있는 거야. 김영선 의원을 통해서 나 이준석 소개시켜줘. 나 윤석열 전 검찰총장 소개시켜줘. 막 이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활동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왜 허풍쟁이 과장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다 자기가 했대. 내가 대통령 만들었고 뭐 내가 만든 정권 내가 무너뜨릴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도 하고 당시에 우리가 상당히 재밌게 봤던 게 윤석열 당시에 이제 전 검찰총장과 이준석 대표 이 둘 사이에 치맥 회동이 있었잖아요. 건대 앞에서. 그것도 자기가 했대요. 그냥. 그건 제가 좀 알아요. 아니죠. 그건 제가 기회예요, 좀 알아요. 아니에요? 하세요 그럼. 윤 대변인님이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들이 네. 그 윤 대통령이 21년도 3월 4일에 총장을 관둬요. 네. 그날이 공교롭게도 오세훈 안철수에서 오세훈이 이긴 날이에요. 네. 그러고 나서 저는 7월 24일 토요일 날 합류를 합니다. 그때 처음 뵀어요. 윤 대통령을. 그리고 치맥 회동은 그 바로 다음 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 기억을 해요. 다른 건 모르겠어요. 명태균 씨가 뭐 이준석 대표를 미리 만날 때 뭐 꼈다 그건 전 모르겠고 치맥 회동은 제가 볼 때 이준석 대표 말이 맞아요. 본인 아이디어인 게 왜냐하면 그 처음에 그 치맥 회동하는 건대 앞에 그 치킨집 이름도 바른 치킨이에요. 그거 프랜차이즈. 그 왜 바른을 했는지는 네. 이해가 가실 겁니다. 바른 미래당 출신이니까 다 거기까지 생각했는데. 그런 의도가 있구나. 아니, 그렇잖아요. 다른 나라를 만들겠다 또 이런 네. 것도 있고. 아니요. 하필이면 바른 치킨. 밤이당 출신이라서 이준석 하여튼 그런데 하여튼, 네. 처음에 이제 윤 대통령 그러니까 후보죠. 윤석열 후보가 어디에 있고 그 다음에 이준석 대표가 오면 그 골목 그 큰 길을 다 비워놨어요. 그래서 두 분만 싹 오는 것부터 샷을 잡자. 거기서부터 시작이에요. 그 기획이 다 이준석 대표였어요. 당시 이준석 씨죠. 그래서 대표죠. 이준석 대표. 그래서 저희는 딱 그 옆에 무슨 커피숍에 잠깐 대기하고 있었어. 그래서 오면 같이 가는 걸로 이 기획을 다 짰고 그때 보면은 두 분이 어색하게 손잡고 가요. 이렇게 무슨 결혼하는 것처럼 많이 쭉 가요. 많이 오세요. 그럼 제가 마스크 끼고 그때 코로나 따라 옆에서 이렇게 하는 게 막 다 나와요. 그 모든 거를 이준석 대표 쪽에서 다 했고 치킨집 앵글 끝나고 나서 뭐 그 골목 나가서 또 얘기하고 사람들하고 섞이고 이런 게 다 이준석 대표 주도로 했기 때문에 명태균 씨가 여기에 개입을 해서 그걸 했다는 건 전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기획은 안 했겠지만 동선 이런 거 다 아니 했어요. 근데 기획은 안 했겠지만 사랑의 메신저는 명태균 씨가 했죠. 저는 그건 인정해야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단적적으로 말하지 마세요. 아니 왜 그러냐면 이건 단정적인 게 아니라 뭐 알지도 못하고 자꾸 아니 그래요. 그러면 윤희수 뭐 대변인이 있었어요? 아니 명태균 씨 아니 제가 이거는 싸울 일이 아니라 아니, 그러니까. 어처구니가 없어서 그래. 아니 명태균 씨가 그러면 중간에 아무 역할도 안 했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 이 만남에 대해서 왜 그러냐면 동선을 짜고 이런 그건 게 당연- 명태균 씨가 그거를 야 여기서부터 다 비우고 여기서부터 둘이 들어가고 손을 잡고 이런 걸 다 하나하나 나는 했을 저도 거기에 그 정도는 대해서는 아니라고 동의하지 않아요.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고 명태균 씨는 본인과 이제 이준석 대표와 당시 윤석열 당시 후보에 대한 이 판만 본인은 만들어주고 그런 계획은 당연히 이준석과 당에서 해야겠죠. 그래서 저는 명태균 멸인은 아닌데 저는 무엇보다 좀 그런 게 당시 그 자리에 김건희 여사도 있었다고 하는데 맞아요? 어느 자리? 그 치맥에? 네, 치맥 자리에.
보도에는 순머리. 아니 보도 치맥 때는 없고 치맥은 쿠바나 아니고. 컨텐츠 갔을 처음 때 봤을 섞여 있잖아, 회동 때 지금. 있었다는 소리. 처음 만날 때 햄버거 먹고 뭐 할 때 그 얘기예요. 저는 치맥 회동을 누가 주도했냐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당시에 치맥 회동할 때 창가에 앉아서 뭐 건배를 하고 이런 거는 이준석 디테일의 느낌이 나요. 디테일의 느낌이. 근데 여기서 그냥 중요한 건 당시 명태균 씨가 그걸 같이 논의할 만한 설령 주도하진 않았고 같이 참여했다고 하더라도 논의할 만큼 윤석열 후보의 신임을 받는 자리였다. 이게 중요한 거고 이게 중요한 건 그 신임을 이용해서 그 다음에 여사를 통해서 김영선 씨 공천을 줬다. 근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누가 주도했냐? 내가 59 했어, 내가 70 했어. 이건 사실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그 치킨집 주인이 치맥 회동의 주인공이죠. 닭은 그분이 튀겼으니까. 지금 돈도 치맥 그분이 회동과 벌었고. 관련해서는 뭐 이준석 의원이 SNS에 밝힌 것과 명태균 씨와 관련된 CBS 박재홍의 한판 승부의 내용은 조금 엇갈리긴 해요. 자신이 기획했다 뭐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는데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명태균 씨가 신뢰를 얻는 인물이었다 정도는 정황상 예, 우리가 그렇죠. 파악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정치적 이득이나 혹은 경제적 이득까지도 혹시 가져갔냐. 그럼 이 김건희 여사의 아크로비스타 주겠다는 약속 이건 뭐예요? 대통령 만들어주면 대통령 만들어주는데 도와주면 내가 아크로비스타도 줄게 그러면은 라고 얘기했다라고. 그 말대로면 대통령이 되셨으니까 받아야 되잖아요. 집을 준다고요? 근데 약속 위반이네, 김건희 약속 여사가 위반. 뭘 주는 걸 가장법인데. 좋아해요. 가장. 뭘 주는 걸 좋아하는 게 와. 이명수 기자하고 통화했던 거 우리가 돌이켜보면 예, 일보시 예, 녹취 예, 중에 한 1억 정도라는 표현을 해요. 김건희 여사가. 그러니까 뭔가를 이게 기벤테이크가 확실한 분이에요. 김건희 여사가. 지금 이제 물론 이제 이게 사실상 무슨 보증 뭐 이렇게 서류를 쓴 건 아니지만 대략적으로 많이 도와주면 내가 뭘 줄게 이런 정도가 담겨 있다고 봐야죠. 저번에 서 소장님도 저한테 뭐 하나 부탁하시고 그거 들어주면 뭐 전 재산 반 준다고 저한테 얘기했잖아요. 전재산 반이 얼마 안 돼. 그럼 미안해요. 과장법. 그러니까 제가 볼 와이프하고 때는 다 해놓으셨군요. 21년도 초중반부터 22년도 재보궐선거에는 그 한 1년 동안이 명태균 씨의 전성기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21년도 6월 11일에 전당대회가 있어서 이준석 씨가 이준석 대표가 되잖아요. 이때 역할을 좀 했다고 볼 수 있고 윤 대통령도 그 전에 알아서 이준석 대표랑 만남도 주선을 했고 본인 주장 치맥 회동도 기획했고 이 버프를 받아서 22년도 6월 재보궐선거 때 김영선 전 의원을 공청받게 하는 역할까지 그때까지가 전성기니까 아니야. 24년 총선 때는 아무 영향력을 못 미친 근데 거 아니에요. 마일리지가 좀 빠졌겠죠. 제가 뭐 본인의 썼지. 마일리지가. 예. 지금 현명하신 있었으니까. 윤희석 대변인님 얘기하시잖아요. 김영선 의원의 공천받는 역할까지. 그 명태균 씨가 김영선 의원의 공천에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했다. 저 바보 된 명태균 씨가 거예요? 공관위원이에요? 아니잖아요. 당 대표도 아닙니다. 그렇게 볼 사무총장 수밖에 없죠, 아니에요. 이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 내외와 가깝다는 이유로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 MBC가 보도한 거에 따르면 명태균 씨가 얘기를 해요. 녹취가 그대로 나온 겁니다. 예. 가까운 분에게 얘기하는 내용이 이거예요. 당신이 어떻게 국회의원이냐고. 당신 국회의원 누가 주나. 명태균이 때문에 김건희 여사가 선생님 그거 하라고 줬는데 라는 표현이 나와요. 예. 물론 명태균 씨가 허풍이 있고 과장이 있는 건 아닌데 중요한 건 일부 이 사람 말이 사실로 증명이 된 거예요. 김영선 의원 공천을 줬고 그렇기 때문에 김영선 의원이 본인이 받는 세비의 반절을 뚝 띄어서 줬고 저희가 여러 녹취에서 확인했지만 그냥 명태균 앞이라면 절절매잖아요. 그거는 명태균 씨가 공천을 줬기 때문이다. 명태균 그 씨가 의미가 당대표도 아니고 아닌데 그 의미가 아니에요? 예. 김건희 여사 또는 이준석 대표, 김영선이야 뭐 쭉 가겠지만 그 끼치는 영향력의 그 크기의 전성기가 고까지라는 뜻이에요. 그것과 당에서 공천받는 건 다르다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니 아까는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볼 수 있는 여지가 많지만 그건 우리가 모르잖아요. 알겠습니다. 말씀한 그 정도 대로- 빠져나가려고 하시는 건 제가 인정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명태균 씨의 다르니까. 사건을 보면 유니스 대변인 말씀을 잘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명태균 씨의 전성기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윤석열 대통령, 그 다음에 김건희 여사, 김영선, 2022년 6월 재보궐선까지 이 기간 동안이 사인이 정당의 공당의 공천에 개입을 하고 대통령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영향력을 미쳤다는 이 그림이고 지금 처음에 우리가 했을 때 24년 7불사 사건으로 우리가 자꾸 이게 샜거든요. 논점이. 그거는 명태균 씨가 마일리지가 많이 빠져서
대통령실 김건희 여사에게 뭔가를 득을 못했던 그 시기예요. 거기에 이제 등장인물이 이준석, 천하람, 뭐 홍매화를 신고 이러면서 논점이 자꾸 바뀌었는데 우리는 주목해야 될 건 아까 윤희석 대변인이 얘기한 대로 22년 6월 재보궐까지 이루어지는 이 사람의 정치적 활약상. 저는 여기에는 많은 문제점들이 내포되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정치인싸가 명태균 씨 관련해서는 하나의 성지가 됐잖아요. 그쵸, 장 소장님 덕분에 우리. 클라우드 장. 클라우드 다 장. 여러분들이 저한테 예. 정보 주셔서 비가 그런 건데 제가요? 왜 아니요? 저는 몰라요. 선긋기를 확실히. 서영주 소장님은 국회에서 이제 보좌관 생활을 좀 오래 했잖아요. 네. 그런 거 보면 정치적인 이해관계, 정치적인 공동체가 결국에는 경제적인 이익을 추구를 하고요. 경제적인 공동체가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윤희석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2022년 6월까지가 명태균의 전성기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저는 명태균 씨의 또 다른 전성기가 2022년 6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더 많은 영향력과 더 많은 이익을 추구했다. 그때가 진짜 전성기였다. 경제적 좀- 전성기를 얘기하시는 걸 수 있죠. 저 그렇게 그냥 그렇게 추측이 되는 거예요. 거죠. 추측. 네. 그러니까 우리 많이 봤잖아요. 뭔지 알겠습니다. 처음에 막 이렇게 내가 정치적으로 도와줄게, 당 대표 만들어줄게. 그러면서 꼭 부탁해오는 것들이 경제적인 어떠한 아, 이익이에요. 이거 지금 뭐 알고 말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클라우드 몰라요. 접속쯤 제가 할게요. 아니. 클라우드. 그래서 뭐 안 나오나? 이런 것들이 저는 더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정치적인 부분이 있고 뭘 또 들으셨네. 경제적인 부분이 있거든요. 뭘 그러니까 또 그런 들으셨어요. 것들을 다음 주에는 한번 좀 지켜보시는 것이 어떨까. 다음 주에 또 그런 또 생각이 이제 비가 내려요. 다음 주 기상 예보를 지금 가을비는 추워요. 클러장님께서 그렇죠? 해주셨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희는 추측이 그러니까 저희 경험 추측. 근데 그 말씀이 제가 들어보니까 이해가 되는 게 결국에는 그 어떤 한 정치인을 본인이 만들어 놓고 나서 처음에는 이 정치인이 들어가자마자 힘을 발휘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빌드업을 그 당내들 의정 활동을 하면서 어느 정도 숙성 과정이 있으니까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좀 경제적인 이득을 취했을 수도 있겠다. 근데 이상해요. 그런 하나만 더 예, 얘기해. 예, 예. 명태균 씨가 돈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난 책사야. 그래서 내가 미는 사람 대통령 되고 국회의원 되는 거 난 그걸로 보람으로 삼어. 이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각종 녹취록 들어보면 김영선 의원 세비 반띵 이런 틀리면 안 돼. 이런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좀 이득을 취하려고 했던 분이잖아요. 단순히 세비만 원했을까요? 아, 그러니까 이게 뭐가 오갔는지는 몰라도 자신이 계산한 어떤 이득에 못 미치니까 나중엔 막 협박도 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명태균 씨가 네. 실제 5년 전 사기 전과가 있어요. 실형을 받았고 어. 당시에도 창원시 공무원을 내가 아는 사람 통해서 승진시켜줬겠다 해서 금품을 받은 으로 실형의 집유 선고를 받았습니다. 물론 전과가 있다고 해서 똑같다고 보면 안 되겠지만 지금의 하는 행태는 비슷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창원시 내에서 내가 누구 유력 정치인들을 알아라고 해서 사기 전과를 했고 그리고 제가 명태균 씨를 취재했던 기자들에게 좀 들어보면 최근에도 비슷한 행보를 보인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게 뭐 범죄까지 저질렀는지는 모르겠지만 과시한 것들이 자기와 대통령 또 유력 인사들과의 친분을 가시해서 녹음을 들려주고 뭐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나중에 사기칠 수 있는 배경이 됩니다. 내가 이 정도 줄이 있어라는 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행태를 보였다는 얘기들도 있는데 일단 그런 걸로 보면 명태균 씨가 크게 버린 거죠. 대통령 후보에게 접근하고 그래서 그 친분을 이용했고 그래서 일단 된 건 대통령한테 매번 부탁할 수 없으니 대통령 내외와의 친분을 이용해서 김영선 전 의원을 국회의원에 당선시키고 그다음에 그 관계로 있어 지역 의원이면 더구나 5선의 중진 의원인데 나름의 힘이 있잖아요. 뭘 또 하려고 했는지 모르고 한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하려고 그랬을 수 있죠. 그런 관계로 돼 있고 아마 이제 그래서 24년 올해 공천에서는 그런 것들 때문에 뭐 여사와 멀어질 수도 있고 근데 중요한 거는 22년에 어쨌든 여사와의 친분을 이용해서 김영선 전 의원을 공천받게 했고 그런데 여사의 친분이 어떻게 그게 가능하게 되느냐라는 게 문제의 핵심이에요. 여사가 그러면 공천에 개입한 게 되니까요. 그래서 좀 그 언급하셨던 MBC 취재에 좀 보면 그 회계 책임자라는 강모 씨와 얘기를 해보니까
그 김영선 전 의원 공천과 관련해서 여사하고 싸웠다. 가만히 안 놔두겠다고 했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모든 것들이 계산상 잘 안 된 이후의 얘기들이지 그렇죠. 않을까. 요거를 분리해서 생각해야 되는데 제가 그래서 제 나름으로는 22년 재보궐 공천을 1차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 시기 줄여서 1차 김건희 시기. 그다음에 24년 올해 총선을 2차 역시 공천 개입 의혹 시기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1차 때는 통했어요. 앞서 그 정황은 보면 알잖아요.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후보라는 당시에는 이제 보수 야당이었죠. 보수 야당의 두 축이에요, 그냥. 그렇지만 그게 갈등선상에 있었거든요. 이 사람의 만남에 역할을 하고 또 세 번째 만남인 코바나 컨텐츠의 만남에 같이 배석할 정도로 중요한 신임을 윤석열 후보로부터 받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걸 통해서 1차 공천 개입 의혹 시기인 22년 보궐선거는 역할을 했을 수 있는 개연성이 되는 거죠.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24년은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여사가 보니까 이 사람 사기꾼이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안 됐기 때문에 2차에서는 그러니까 올해 공천에서는 제발 좀 달라고 했다가 여사가 안 됩니다 하는 그런 정황이 이루어지는 거죠. 분리해서 생각하면은 사실은 이해가 좀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협박할 거야라고 했는데 뭐 여사한테 직접 그렇게 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텔레 문자 메시지를 보면 다만 칠불 사회동을 29일 날 있던 걸 감안을 하면 실제 협박하려는 시도를 했다고 볼 수 있죠. 사실 이런 모든 것들이 저희가 정황상 합리적인 의심으로서 이제 해석을 해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로 드러나려면 어쨌든 지금 검찰이 그렇죠. 진행 중인 수사가 좀 명확하게 드러나야 되는데 검찰이 진행 중인 검찰이- 수사는 없어요. 아니 여사 관련돼서는 수사를 검찰이 안 합니다. 특검이 해야 명태균 돼요. 씨랑 이제 김영선 전 의원 관련해서 수사하고 있는데 여기 명태균 씨 핸드폰을 압수수색했다가 그 부분 이제 창원지검에서 다시 돌려줬잖아요. 그래서 이게 수사가 앞으로 진척이 될 수 있나 하는 안 돼요. 물음표만 찍히고 있는 상황인 것 진척이 안 돼요. 왜냐하면 명태균 씨의 그 압수 당한 폰은 공폰이었답니다. 깡통폰이요. 내용이 별로 없었답니다. 근데 그 강모 씨의 폰은 지금 아직도 되돌려주지 않고 있대요. 그래서 만약에 그거를 국감 증인으로 국회에 출석하기 전까지 돌려주지 않으면은 이거는 국회에서 강모 씨가 여러 가지 증언을 하기도 상당히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되면은요, 그 명태균 씨가 막 주진우 뭐 이런 분들 다른 기자들과 만나서 뭐 나는 폰이 여러 개 있어, 다른 곳에도 나는 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저장해놨어 이렇게 했는데 하나가 공폰이면 다른 폰을 압수해야죠. 그런 적극적인 의지를 검찰이 표명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수사에 대한 의지가 없지 않느냐, 타켓이 그 강모 씨가 아니냐. 그런 의심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이제 텔레그램 대화 내용이 일부 이번 주에 언론 통해서 공개가 됐어요. 그 얘기는 광고 듣고 와서 계속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6회, 상쾌, 통쾌한 정치 토크쇼 정치 인사를 듣고 계십니다. 네, 정치인싸 2부도 명태균 씨 관련 의혹들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공개된 텔레그램 메시지 좀 일부를 보면 이런 대화가 나와요. 김영선 전 의원에게 단수 줘야 한다. 이런 호소하는 과정에서 명태균 씨가 여사님 말씀대로 김해갑에 참여할 때 의창구에 4,800명인데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사님 말씀대로라는 것 때문에 공천 개입으로 볼 수 있다라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 이거 허풍이다. 이거 어떻게 믿냐라는 의견도 있거든요. 허풍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다소 허세는 있을지언정 내용들이 뭔가 현실 속에서 이루어졌던 부분들을 분명히 뼈대를 이루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도 김건희 여사 나는 텔레그램이 있다고 했고 연락을 아예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대통령실의 반응도 명태균 씨를 부정하거나 강력하게 법적 조치를 통해서 입을 다물게 하지 않고 있잖아요. 이건 뭐냐면 예측건데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 씨는 잘 알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도 교류가 있었다는 것인데 명태균 씨가 얘기하는 공천 과정에서 지금 우리가 이 대화 내용은 2024년이잖아요. 2024년에 공천 과정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면 김건희 여사가 22년대 도에도 명태균 씨와 연락을 했고 그 22, 23, 24 이 가운데도 끊임없이 연락을 했다고 추측이 가능하고 24년도에도 김건희 여사가 그때 당시에 당사관과 봤을 때 공천에 개입하지 않았다는
그런 증거들은 없어요. 그러니까 공천에 개입을 했었구나라고 충분히 의심할 만하다. 그래서 우리 김건희 여사님께서는 제가 봐서는 국정과 당무와 여러 가지들을 늘 걱정하시면서 살았구나라고 바빴네.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바쁘셨어요. 그러니까 개입이라는 단어의 정의를 좀 내려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천 관련해서 의사 표시한 것과 언급한 것도 개입으로 볼 거냐?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개입은 공천 관련해서 권한이 있는 사람에게 비정상적인 방식의 압력을 가하거나 뭐 청탁을 하거나 이런 걸 개입이라고 보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2024년 총선 때 김건희 여사가 제가 말한 후자 개념에 개입을 했느냐? 전 불가능했다고 보거든요. 불가능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오는 명태균 씨가 여사 말씀대로 뭐 김해갑에 뭐라고 어쩌고 저쩌고 한 이런 얘기들은 설령 그런 대화가 있었다 할지라도 김건희 여사가 공천 관련해서 본인의 생각, 본인의 의견 이 정도 피력한 거라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 이후에 단계에 해당하는 어떠한 언급이나 뭐 했다는 증거, 실행 증거 이런 게 없으니까. 그리고 실제로도 김영선 의원은 아예 그냥 컷탈락이 됐으니까. 개입이라는 게 그 정도 봐야 단어적인 이 그만해, 단어의 힘들어 의미가 아니 그 정도로 봐야지. 근데 개입은 뭐냐면 그렇게 막 뭐 안 될 걸 되게 해주고 이건 불법이고요. 개입이란 건 끼어드는 거예요. 그렇지. 자기하고 관계가 없는 일에 끼어드는 걸 그냥 개입한다고 그러거든요. 어디에 끼어들었냐? 그 어디가 중요하다는 어디가 얘기죠. 많잖아요. 2022년도에 사모아 24년 얘기하는 거지. 아, 24년도 마찬가지죠. 여사의 말대로. 아니, 그러니까 어디에 끼어들었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공천 과정에서 김해로 옮기는 부분들이라든지 명태균 씨가 누굴 협박해요 대상이.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아니, 대통령 그래서 때문에. 김건희 여사가 누구에게 그런 뭔가 당과 관련된 공천 그냥 결국에 관련된 이 사람에게 중심에 있는 게 이거는 개입이에요. 모르죠. 그러니까 이런 이거는 합리적인 아예 의심이 나왔을 때는 기존에는 검찰이 나서서 수사를 했기 때문에 밝혀졌어요. 저도 예전에 취재를 보면 사실 취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 각자의 당사자들 또는 관련자들의 말뿐이지 사실은 문건이나 정황을 찾기는 상당히 힘들어요. 그러면 이걸 갖는 거는 황제권 있는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서 받을 수 있는 검찰이나 경찰이 수사에 들어가서 진실을 밝혔거든요. 지금 그게 막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아주 합리적인 의심들을 하고 있고 개연성을 얘기할 뿐이지 이걸 특검 검찰을 통해서 밝혔는데 검찰은 명백히 드러난 디올백도 불기소를 하고 그다음에 도이치모터스 사건도 주가 조작 의혹이 아주 짙은데 뭉개고 있잖아요. 그래서 특검이 필요하다는 건데 어제 부결됐죠. 근데 이제 계속 이런 의혹들만 현재 나오는 거예요. 이전에는 검찰이 정리를 해줘야죠. 그러면 특검 사항에 다음번에 세 번째 발의할 때는 요것도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예요? 얘기죠. 별도로 갈 수도 있고요. 근데 요게 어. 지금 JTBC가 확보해서 명태균 씨가 보여준 캡처 텔레그램이거든요. 그러니까 요걸로 보면 잘 약간 이게 무슨 맥락이지 그런데 제가 이제 시사 만평 같은 걸 좋아해서 약간 과장해서 정황으로 얘기하자면 그냥 딱 이런 장면이에요. 명태균 씨 전화 오는데 과장해서 만약 텔레가 아닌 통화가 됐다 그러면 아 예 선생님 아 여사님 빨리 우리 한번 잠깐만 어디라고요? 야, 지도 좀 줘봐. 거기 김해갑 여긴 단수하면 저야 좋죠. 안 돼요. 단수 안 되고 경선해야 돼요. 아 제가 얼마나 선생님 고생한지 저도 알죠. 하지만 여기는 경선이 기본 전략입니다. 그리고 끊고 비서한테 김비서 명수님 이제 전화 바꾸지 마라. 이분 너무 징징댄다. 한번 줬으면 됐지. 제가 볼 때는 좀 과장하면 딱 그 그림이에요. 이건 공천 개입이에요. 물론 제가 아니 과장해서 어디서 공천 개입이 들어가? 이거 그 다음에 보통 정리를 본인이 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제 전화가 아시면서 계속 그러는데 네. 제가 뭐 이걸 억지로 막는 게 아니라 그 네. 다음 단계 그럼 김건희 여사랑 누가 연결돼서 이 명태균 씨와의 대화를 실행한다거나 이걸 차단한다거나 하는 행동을 그게 이제 했다는 검찰 거냐면 조사로 모르죠. 밝혀져야 그건 된다는 검찰 얘기죠. 조사에서 모르면 근데 여사가 여기서 만약 텔레기 결했을 때 합리적인 답변은 우리가 국민들 볼 때는 해야 될 답변은 저는 그런 걸 권한이 없습니다. 저한테는 그런 얘기를 하지 마십시오라고 해야지 거긴 단수 주면 저야 좋죠. 경선이 기본 전략입니다. 이런 말 자체가 부적절한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유추하는 거예요. 이 말로 사실은. 명태균 씨가 김건희 여사를 좀 보호하려고 하는 듯한 그런 문자 메시지를 공개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본인이 유리한 부분만 보여주고 공개한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한 언론사에서는 명태균 씨가 그동안 나랑 김건희 여사랑 이렇게 친해 공천과 관련해서 막 이런 것들을 들었던 사람들의 이제 증언
녹취 이런 것들을 다 해놨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것도 보도가 되면 명태균 씨가 사실관계를 제대로 밝히지 않는구나 그런 것도 우리가 인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잠깐만. 그리고 이제 어찌 보면 이 공천 문제에 김건희 여사가 개입했느냐 안 했느냐가 대단히 하찮은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는 좀 생각이 들어요. 더 큰 게 나온단 말씀. 태풍이. 아니 그러니까 먹구름이 아니고 태풍이 그러니까 공천 개입은 되게 부차적인 문제였구나. 판이 바뀌었네. 이제 그런 생각이 들 만큼 다른 쪽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보도가 되고 밝혀질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이제 이 문제에 막 집중을 하고 막 얘기를 하는 것, 이 사람의 뭐 공개 메시지, 누구의 말 이거 가지고 막 분석하고 얘기하는 게 별 의미가 없어 보인다. 그런 생각도 저도 좀 들어 동의해요. 보여요. 공천 개입은 법적 처벌 부분도 애매할 수 있어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집중하는 것보다는 그 이후에 터질 말씀한 대로 더 큰 것들이 뭐 좀 주목해야 되고 저는 뭐 이걸 다 떠나서 도이치모터 주가 조작 자체만으로도 김건희 여사는요 그냥 외통수예요. 이 윤석열 정부는 그렇기 때문에 공천 개입을 빼고라도 도이치모터 주가 조작 하나, 그 다음에 우리 클라우드 장께서 얘기하시는 공천 개입 외에 더 큰 부분과 두 개가 합쳐지면 이건 막다른 골목에 들어선 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BGM 없나요? 이렇게 바람 소리 나고 아니, 저는 좀 준비 좀 해주세요. 적어도 24년 총선 관련해서는 공천 과정을 계속 봤으니까 전혀 김건희 여사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구조라고 저는 믿기 때문에 그걸 봤기 때문에 계속 말씀드리는 거고 뭐 의심하시는 건 어떻게 막을 수가 없는 뭐 아무 증거가 없으니까 저도 그건 답답한데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또 다른 이게 하찮을 정도라면 저는 뭐 한 반지의 요정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 램프의 요정 서정욱 변호사를 램프의 요정.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한 정권이 무너지는 거는 정치적인 사안보다는 경제적인 부정부패가 국민적인 분노와 그러죠. 실망감을 더 높일 수밖에 돈이 없어요. 들어가면 이거 문제는 검찰이 이거는 개입 안 할 수가 없어요. 이 부분은. 그러니까 정치적인 사안 문제는 자신들이 판단할 수 있거든. 이거 공천 개입 아닌 것 같은데 이렇지만 경제적인 문제는 이건 검찰이 본격적으로 수사하고 조사하고 개입 안 할 수가 없는 부분들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맞아요. 저는 동의합니다. 이번 도이치모터도 돈이고 그 다음에 터질 것도 돈이면 국민들은 그 금전적인 부분에 있어서 엄청난 아, 분노가. 그럼요. 이번 클라우드에는 우박이 많이 들어가 있네요. 조심해야 될 것 그러니까 같아요. 언제쯤 접속을 자세히 할 수 있으려나 좀 직경 10cm의 우박이 기대를 해보면서. 내리는 거니까. 모르겠습니다. 보시죠. 얘기가 나와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요. 아이. 뭐 돈 얘기니까 검찰이 개입을 해서 수사를 하고 뭐 하고 있는데 근데 결국에는 김 여사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릴 것 같다라는 전망이 나오더라고요. 그럼 뭐 검찰 수사 그러니까 특검 해달라는 요청이에요 해봤다니까. 검찰에서. 특검해 주세요. 저희는 무혐의를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 검찰에 백기 든 거예요. 이 정권하에서는 도저히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최소한 문재인 전 정부에서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살아있는 권력과 대들면서 본인의 어떤 여러 가지 입지 이득을 얻었지만 이 윤석열 정부의 검찰은요 그런 용기 있는 사람도 없어요. 결국엔 그냥 말도 안 되는 무혐의들을 명품백뿐만 아니라 도이치모터 주가 조작 무혐의 내리잖아요. 검찰 문 닫아야 됩니다. 이건 뭐냐면 주가 조작이라는 것은 엄벌이 취하게 돼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선량한 개미들이 하루에 뭐 10,000원, 20,000원 주가로 해서 주식으로 해서 이렇게 버는 거거든요. 그러면 주가 조작범들이 그 돈을 시세 조정을 통해서 다 빨아먹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잠깐 보면 김건희 여사의 태도도 문제잖아요. 본인은 주가 조작범들이 자기의 계좌를 그냥 나도 모르는 사이에 썼고 그 다음에 실현이익이 20억 정도 들어왔고 나는 몰라요. 이거 참 억울하네요. 이런 상황이었는데 최근에 JTBC 보도를 보면 뭐예요? 통화도 하고 심지어 편지에는 그 주포들의 편지에는 김건희 여사만 빠지는 거 아니야? 라고 나와요. 저는 거기에 주목해야 된다고 봅니다. 손모 씨하고 계속 비교를 하거든요. 방조법원에서 했던. 근데 그 주포들은 손모 씨는 거론도 안 합니다. 김건희 여사를 거론한다는 자체는 같은 바운드리 내에서 비즈니스 패밀리였다는 것이 입증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무혐의를 내린다면 검찰은 문을 닫아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패밀리 이야기 하셨는데 주가 조작 일당과 김건희 여사가 소위 패밀리 왜 우리 막 친한 사람들끼리 우리 패밀리 하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BP 패밀리라는 걸로 엮여 있었다라는 보도가 나왔거든요. BP가 이제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네. 여기가 이제 미등록 기관인데 김건희 여사 계좌를 관리했던 곳이죠. 권오수 일당이 여기에
여기서 관리하는 계좌를 통해서 주가 조작을 합니다. 근데 BP 패밀리, 그러니까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패밀리라는 건데 요거를 뭐 김주포 2차 주가 조작 시기에 주포인 김주포, 이종호 씨 우리가 알고 있죠. 대표 이종호 그리고 권오수 회장 그리고 원래 초기에 참여했던 이모 씨 주주가 있습니다. 이 주주와 김건희 여사 이 5명을 딱 우리 5명이 패밀리야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여기에 있던 피의자가 검찰에 가서 진술 조서한 얘기입니다. 예. BP 패밀리였는데 그게 뭐죠? 아 이렇게 5명이 패밀리라고 권오수 회장이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실제 김 여사의 계좌를 관리했던 민모 씨, 이종우 대표의 회사의 이사. 예, 이사고 뭐 친인척 관계입니다. 조카인가 그래요. 제가 잠깐 기억이 안 나는데 조카인가 처남인가 아무튼 그런 관계인데 처남인데 요 분도 이 패밀리에 빠져요. 그리고 전주가 90명이 넘는 분이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 중에 패밀리로 그냥 얘기되는 추려서 예? 5명을 추린 거잖아요. 패밀리로. 근데 이 전주 중에 실제 계좌만 빌려주고 뭐 돈을 태워주는 전주들이 90여 명이 나오는데 이 중에 손모 씨는 주가 조작 방조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지요. 그런데 김건희 여사는 아예 기소도 안 되고 그렇다고 불기소도 안 되고 있는데 전혀 검찰 수에서는 안 나오고 있지만 이 패밀리 5명 안에 들어간 패밀리는 들어간 거죠. 그리고 이 패밀리 나머지들은 다 유죄 판결을 받습니다. 여사만 빠져요. 그리고 앞서 했던 주포 김모 씨가 21년 10월에 도피 중에 측근에게 썼던 편지에 나오는 것. 김 여사만 빠지고 우리만 달려가는 게 최악이다라고 해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윤석열 후보가 검찰총장이 아니었지만 그해 3월에 그만두죠. 그리고 그 편지가 있던 다음 달 11월 달에 대선 후보가 됩니다. 하지만 유력한 대선 후보였기에 이미 그때 만약에 대선 후보의 배우자가 같이 껴있다면 우리도 통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데 빠지고 나면 보호받을 수가 없다. 이런 맥락으로 읽힐 수밖에 없어요. 물론 사실은 모르죠. 그렇지만 이런 의심스러운 정황이 나왔으면 검찰이 조사를 해야죠. 물론 출장 조사 7월에 한 번 했죠. 그런데 보다 들어갔어야 되는데 들어가지 않았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내용들 JTBC가 연일 보도하고 있는데 이 내용들이 JTBC가 별도의 취재원을 통해서 한 게 아니고 어디서 확보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검찰 조서에 나온 거예요. 이 피의자들이 검찰에 가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라고 검찰이 물어보는 게 답한 거거든요. 이런 얘기들이 한 번도 흘러나오지 않았어요. 이 정도 있었으면 검찰은 당연히 여사를 보다 심도 있게 조사했어야 되고 또 권오수 일당의 재판이 계속 있었거든요. 재판 과정에 이 얘기가 나와야 돼요. 재판 과정에 BP 패밀리 얘기가 한 번 나옵니다. 그런데 그냥 권오수 일당 등이 있는 BP 패밀리라고 나와요. 여기에 당연히 물어가면 패밀리가 몇 명이죠? 아, 우리 뭐 저는 이제 법조 기자를 안 해봐서 법정에는 안 가봤지만 사실관계 확인부터 하잖아요. 패밀리 몇 명이죠? 5명. 그러면 누구죠? 이렇게 증인에게 묻는데 그렇게 아니고 이 사람 등이 있는 패밀리라고 한 번 언급이 됩니다. 그러면 애써 법정에서도 여사가 들어가는 거는 검찰이 의도적으로 감추려고 했구나라고밖에 생각이 안 되는 거죠. 지금 잘 뭐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정리를 하면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동원된 계좌가 뭐 150여 개 정도 되고 말씀하신 것처럼 관련자들 계좌주가 91명 정도 됩니다. 이 중에서 BP 패밀리로 지목된 건 김 여사가 유일한데 말씀하신 것처럼 재판부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정확한 설신되지 않았다. 이런 점을 짚어주셨고요. 윤 대변인님 뭐 언급하실 내용 없습니까? 도이치모터스요? 네. 이게 뭐 제가 다른 데서도 얘기를 했는데 제일 오래 방어했던 이슈가 이 문제란 말이에요. 3년도 넘었잖아요. 그때는 이런 걸 몰랐죠. 몰랐습니다. 그저 여사가 결혼 전 그 윤 대통령 모르는 시절 사인이었던 시절에 있었던 일이라는 거 하고 그다음에 이 주가 조작이라는 것의 정의에 따르면 주가 조작 실행 단계에서 구체적인 행위가 있었어야 하는데 그런 게 없었다는 논리로 계속 이제 저는 방어를 해왔는데 만약에 정말로 보도되는 정도가 사실이다. 그러면 검찰 수사 더 했었어야 했다는 그 미진한 점 지적에 대해서 저는 공감할 수밖에 없는 거고. 아직까지 아니 이건 뭐 상식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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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직까지 그 점에서 박수가 좀더 아무런 힘들겠네요. 결정도 내리지 않고 있다는 것도 지적받아 마땅한 거고.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한다는 것도 당연히 나오는 거고. 제 입장은 이렇습니다.
어떤 여당 패널은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수사 좀 받으시고 김 여사가 검찰에도 나가시고 그러면 좀 여당 입장에서는 정치하기 편할 것 같은데 안 그러실 것 같다. 여당만 편한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이 편하게 되겠죠. 근데 지금 그렇게 되지 않는 상황은 여러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여러 이유가. 그렇게 될 경우에 정권 그 자체에 뭔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생각도 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건 때문에 다른 것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걱정 그런 것도 충분히 작용을 한다. 왜냐하면 신분이 현직 대통령의 배우자이기 때문에 그 점도 있다는 걸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희 윤 대변인님 결석하실 것 같아 주제 바꿀게요. 그래요. 네네. 이거 아니, 저 결석은 안 해요. 다음 이 주에 안 내용들이 나오실까 봐. 검찰 저는 조사에 초, 다- 중, 고 한 번도 결석한 적이 없어요. 검찰 조사에 다 있던 내용이거든요. 예. 그런데 검찰은 그만 알고 있었잖아요. 음. 그래서 연초에 여사에 대해서 일단 조사를 해야 된다. 검찰 내부 의견에 그런 게 많아서 송경우 중앙지검장이 쫓겨났잖아요. 근데 이런 것 때문이다. 중앙지검장 입장에서는 이걸 알고 어떻게 뭉개냐. 이거 나중에 밝혀지면 정권이 바뀐 뒤라도 또는 다른 연유라도 밝혀지면 당시 수사팀들은 대체 뭘 했냐. 사실 법적 처분을 받을 수도 있는 일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만약 불기소가 된다면. 그래서 불기소도 참아 못하고 있었던 거다라는 지적들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주제 넘기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얘기로 넘어갈 건데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 다음 달에 있고 또 위중교사 관련해서도 선고가 다음 달에 있죠. 이거 구형이 위중교사 같은 경우에 3년 나왔더라고요. 좀 세게 구형한 거다 이런 평가가 있던데요. 뭐 대법원의 양형에 최고를 구형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여러 가지 녹취록을 본인들이 공개했잖아요. 들어보면은 이거는 좀 이상하다. 위중교사한 거 아니냐. 그렇게 볼 수 없는 내용들이 상당히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갖고 정치적으로 뭐 사법적인 조작이다, 뭐 정치 보복이다 이런 식으로 몰고 가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이냐. 총체적으로 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오히려 이재명 대표는 녹취록 내용을 자신의 SNS에 이제 공개를 하면서 자신 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포인트에서 엇갈리는 거예요? 어떤 포인트냐면 이제 그 김모 씨에게 지금 위중교사원 김모 씨에게 이재명 당시 지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KBS하고 김병양 전 성남시장이죠. 이 사람들이 짜고 이재명을 검사 사칭으로 집어넣기로 했다라는 내용을 한 12번인가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해달라고. 저는 그 자리에도 없었고 저 잘 모르는데요. 저 그때 딴 데 있었어요. 그러니까 되게 당황해하면서 그래요? 그러면 그때 그냥 분위기라도 얘기를 해주면 저한테 좋죠.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그러면서 있는 그대로 얘기해달래요. 그러면서 이러한 얘기를 12번을 얘기해.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있는 그대로 얘기해달래. 그 있는 그대로는 본인이 얘기해줘. 그럼 이게 위중교사지 뭐예요. 김진성 씨는 자기 자백을 했잖아요. 나 위증했다고. 그런데 뭐 민주당에서 자꾸 이 부분 가지고 억울하다. 뭐 검사 그리고 뭐 재판부 이런 식으로 공격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여요. 뭐 재판부까지는 모르겠으나 검찰 측에서 한 대목만 짜깁기해서 본인들의 공소 유지하기 한 것들은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전체 맥락을 좀 들어보고 판단을 받아보고 싶다라는 것이고 일단은 뭐 12번 말씀하신 대로 12번을 뭐 얘기를 하면서 뭔가 있는 그대로 얘기하라고 하는 것들이 판단의 여지는 있어요. 이게 불리한 이슈가 될지 아니면 이게 그냥 이재명 대표가 22년 전의 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22년 전 일을 다시 그 증언을 해달라고 부탁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22년 전 일을 우리가 여기서 설명 안 해주면 알아요? 모르잖아요. 그다음에 변론 요지서를 준비하던 차에 내용은 이재명 대표가 알았을 것이고 당시에 그러면 김진성 씨는 22년 동안 그거를 생각도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증언을 해달라고 하니 뭐죠?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걸 당사자가 얘기하는 그러니까- 게 위증이에요. 아니 그게 아니라 위증교사고. 당시에 김진성 씨도 그 사건에서 당시 검사사칭 사건에서 이재명 대표가 재판에 관여돼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했던 대로만 좀 있는 그대로 해달라라는 취지들이 또 녹아져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는 결국에는 위증교사 부분들은 본인이 감내하기에 좀 이게 어려운 재판이 아닌가라고 판단이 된 건 같아요. 그래서 이게 사법부의 재판도 있지만 여론의 재판 부분도 있기 때문에 여론전을 통해서 어떤 재판부가 판단하는 데에 어느 정도 참고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
생각한 것 같은데 일단은 이재명 대표 측면에서는 이번 이 선거법 선고와 위증교사 선고 자체가 넘어야 될 첫 번째 관문이고 쉽지 않겠다고 판단한 것 같아서 일단은 본인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할 것이다라는 차원에서 아마 그럼 변호만 생각한 것 하세요. 같습니다. 이거를 정치적으로 해서 검사나 판사를 공격을 하고 민주당에서 법 왜곡죄를 통해서 판사도 근데 처벌하겠다. 법 왜곡죄는 이런 식으로 장소님 하지 그거는 마세요. 그 자꾸 이재명 대표가 연결을 짓는데 민주당에서 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는 이재명 대표가 있을 수 있어요. 연관성이 재판부를 뭐 이렇게 바꾼다 재판부가 그 같은 사건 하지 못하게 하는 뭐 법안을 제출하는 이런 거는 이재명 대표를 위한 법이라고 할 수 있으나 법의 왜곡죄는 예전에 유성시 서울시 간첩 조작 사건 부분 등 검찰이 기소를 해놓고 나서 그 사람이 무죄가 나도 책임을 안 지는 그런 검찰의 풍토 자체를 보완하겠다라는 차원에서 검토됐던 거기 때문에 법의 왜곡죄는 이재명 대표와는 상관이 없다. 아, 소장님 힘드실 것 같으니까 제가 잠깐 네. 아니, 뭐 얘기하면 힘들지. 예. 이제는 그 30분 하나만 녹취를 얘기했어요, 쭉 지금 하나만. 들었는데 30분 녹취를 쭉 들었는데 그 부분이 쟁점인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가 김진성 씨에게 제가 지금 무슨 말하는지 알죠? 이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신 분은 있는 거고 없다고 생각하신 분은 없는 건데 이렇게 말해달라고 이런 거잖아요. 사실은 이거 사실과 관계없이 이렇게 말해달라고 하는 부분인데 저는 사실 쭉 들어보고 의심으로 따지면 저는 한 70%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말 시민 배신원이다. 근데 사실 형법상 유죄에서 70% 의심 가지고 할 만한가? 그건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상징적인 말이 또 뭐가 나오냐면 이 당시에 이재명을 올가매려고 성남시장과 KBS가 했잖아라고 계속 이재명 당시 후보가 유도 질문을 하면서 김진성 씨가 그때 분위기 자기는 잘 모른다고 하니까 그때 누가 잘한다고 하니까 그럼 그분이 잘하는구나 그분에게 물어봐야 되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요거가 뭔가 사실에 부합하는 얘기를 하려고 미리 장치를 그냥 이재명 후보가 당시에 얘기하는 건지 실제 본인이 그렇게 믿고 있는지 사실 명확히 그 말로는 구분하기 힘들어요. 물론 저는 사실 전자에 좀 가깝다고 생각은 해요. 근데 법원에서 이거를 사실은 이 정도로 유죄를 내릴까? 그건 사실 좀 의심스러운데 문제는 이제 지난해 구속영장이 청구됐을 때 판사가 대북송금 등에 있어서 어쨌든 영장을 기각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혐의는 소명됐다고 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은 상당히 이재명 대표에게 리스크가 될 것 같아요. 불리한 사정. 우리는 이 지점에서 비판하는 잣대가 이렇게 굽을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그래요? 있어요. 방금 전에 김건희 여사 얘기할 때는 그거 수사해야 되는데 안 한다는 그 점만 가지고 김건희 여사와 당과의 공천 과정에 아무런 것도 없는데 공천 과정에 개입했다는 말로 덮어버렸잖아요. 그러면서 얼마나 저를 괴롭혔어요. 지금은 녹취곡까지 나오고 이 대표 이래잖아요. 그런 얘기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 뭐. 그렇죠. 이런 말까지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까지 하고 나는 70%인데 70% 가지고 유죄를 때릴 아니, 수 있을까요?라는 본인이- 말을 한다면 본인이 사실대로 얘기해달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전제는 그건 거짓말이라는 전제로 하는 거잖아요. 제가 앞에 그건 한 모르는 말씀을 거죠. 잊었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도 합리적 해석이라고 하면서 공격을 하는 분이 지금 녹취록까지 나와서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내가 볼 땐 70%는 심증이 가지만 70% 가지고 유죄 때릴지는 모르겠어라고 변호를 하시면 이거는 수사가 끝난 사안이잖아요. 재판 중에서 모든 증거를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고 그러면 있는 거예요. 수사도 안 하고 재판도 안 들어간 거 가지고는 이렇게 공격을 하고 그거는 자, 그래서 여러분. 증거를 그거는 찾자는 공평하지 거죠. 않아요. 이게 한 달 정도만 기다리시면 선고가 아니 납니다. 저는 좀 얘기를 해야죠. 아니, 하세요. 제가 왜 그러냐면 너무 달라요. 지금 이재명 대표 이 정도 나오면요. 이 증언할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했던 것 자체가 부적절하는 거는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 사람이 아니라 국민의힘 사람은 뭐라고 하실지 뻔해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뻔합니다. 그럼요. 근데 너무 다른 지금은 이 모습을 민주당 제 패널로 나와 2m 있기 앞에서 때문에. 보여주시니까 네. 정말 아니, 인간에 대한 회의가 느껴져요. 회의까지 느끼실 필요는 없고. 이게 뭡니까? 아니 지금 윤석 똑같이 대변인이 얘기를 그러면 해줘야지. 이재명 대표 변호할 건 아니잖아요. 똑같이 얘기를 해줘야죠. 김건희 여사 변호를 수없이 해왔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했지만 변호하잖아요.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아닌 건 아니어도 명백하게 뭔가 밝혀지지 않는 상황에서는 그래요. 증거가 근데 이렇게까지 지금 보세요. 나왔는데. 이 증거가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전체 녹취를 보고 어떤 법률가들은 이거는 위증교사에 가깝다.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위증교사를 보기 힘든데 분분이 갈려요. 그러니까 시각을 윤석 대변인은 이게 명백한 증거라고 위증교사라고 지금 단언하는 것이고 아니, 저는 아니죠. 이걸 봤을 그 얘기는 때는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는 얘기하는 아니에요. 거예요. 비판하는 시점이 다르다는 그러니까 국민들이 거예요. 봤을 때는 지금 어느 이재명 대표가 국민이요?
모든 국민이죠. 어떻게 모든 국민이라고 아, 이거를 얘기해요? 바로 바로 모든 자, 국민이라고 여러분, 얘기하는 거지. 이렇게 검찰의 수사가 제가 끝난 얘기하는 사안이거든요. 거는 기소됐잖아요. 이거를 본인의 시각에서 확증적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이 부분을 봤더니 생각에는 확증적이 보인다. 제가 봐서는 저기 박성태 시장에 봐서는 이건 한 70% 정도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왜 같이 100으로 생각해야 되죠? 그 말이 아니라 아니 저는 그렇게 아니, 들었어요. 제가 그럴 수 여사 있는데 문제도 제가 그 전 거를 얘기했잖아요. 자, 여사 문제도 그러니까 공천 개입이 저는 의심이라고 이분한테 하잖아요.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공천 개입 소영한테 얘기한 게 공천 아니라 개입이 의심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안 할 수도 있죠. 저는 뭐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고 봐요.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냥 우연의 일치로 누명을 썼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뭐예요? 수사를 해서 밝혀야 돼요. 밝힌 다음에 밝힌 증거를 가지고 그러면 자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거냐? 그건 그 다음에 얘기를 하면 자, 돼요. 육회 상쾌 통쾌 자, 정치인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관련 이 사법 리스크 2건은 11월에 선고가 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얘기를 그때 가서 얘기를 하시죠. 근데 뜨겁게. 이선영 의원님 하나만 서 소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짧게 부탁드립니다. 김진성 씨가 자기 위증했다고 자백했어요. 네. 자백보다 더한 확증적인 증거가 있어요? 최재형 목사도 저기 청탁했다고 했는데 뭐라고? 최재형 목사도 저 청탁했어요라고 했는데 무혐의가 나는 세상이에요. 이 사건만 놓고 보자. 그러니까 이 사건도 안 김진성 되겠다. 씨가 세 개의 또 시작될 것 같아서 제가 정말 잘하겠죠. 본격적으로 저희 제작진하고 방송 분량을 늘려달라고 하든지 죄송합니다. 아니면 유튜브 외전을 만들어달라고 유튜브 하든지 외전으로 네, 외전 해결책을 좀 좋아요, 도모해 외전. 보도록 저는 외전에 하도록 강해. 하겠습니다. 맞아. 광고 외전해 듣고 주세요. 오시죠. 네, 오늘도 뜨거웠던 정치인싸 이번 주 방송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희 4명 그리고 저 이선영은 다음 주 토요일 11시 5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